사관님의 책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통일 화두, 이 책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 사업을 정말 오랫동안 진행을 해오셨는데 북한은 좀 많이 가보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정확히 숫자는 시야를 보지는 않았지만 30번 정도인데, 그거는 이제 주로 평양이나 북한 안쪽이고, 제가 이제 개송단을 책임지고 있을 때 그때는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개송단을 왔다 갔다 했죠. 제가 옛날에 경수로 기획단에서 일을 할 때는 그 심포에도 자주 가고, 또 회담하러 가기 위해서는 평양에도 회담했지만 묘양산에서도 해보기도 하고, 또 금강산에서도 뭐 회담도 해보고, 또 이산가족 상봉형사 하면 거기 가보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처음 북한에 갔던 것은 1992년 평양 여성 세미나 때 처음으로 갔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정말 첫 방문이었던 거잖아요. 사실 뭐 상당히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호기심도 있고, 또 남북 관계를 개척해 나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뭔가 잘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용기, 사명감, 그것도 뭐 평양의 고려호텔에서 이제 뭐 숙식을 하고 인민대학습당인가? 인민대학습당. 예, 거기서 또 세미나를 했기 아. 때문에 그때는 뭐 북한의 근무를 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또 북한은 또 이제 다 모든 게 국가 규모니까 크게 짓잖아요. 예, 맞아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 평양 여성 세미나는 당시에 김일성 주석이 허락해서 이루어진 사업이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최대로 좋게 이렇게 대접해주고 그랬던 최고의 거죠. 대접을 받으셨군요. 예. 그래서 외교관들이 오면 항상 그 고위직들 오면 목난간 거기서도 우리 저녁 만찬도 받고, 처음으로 금강산도 갈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은 아마 그 당시에 김일성 주석이 특별히 한 거였고, 그런 배경은 북한의 이 행사를 주최한 책임자가 당시에 여운영의 딸이죠. 여영구 최고님의 부회장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최대의 행사를 한 거죠. 북한도 뭔가를 확실하게 뭔가 좋은 걸 우리 쪽에 보여주기 위해서. 대부분 우리 남쪽에서 가신 분들 대부분 우리 사회에 뭐 진보 보수 포괄해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여성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그렇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이것도 남조선 인민들을 어떻게든 이제 현혹시키겠다. 뭐 그런 생각도 있긴 있었겠죠. 있지 않았을까. 있긴 그리고 또 92년도면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기 전이어서 그나마 이제 식량사정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아주 바닥을 칠 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대우를 받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예. 당시에 이 남북 교류 사업들이 한 1년에 한 몇 건 정도가 진행이 됐었나요? 그때는 뭐 성사된 것도 있고 성사되지 않은 것도 있었는데 남북 간에만 이루어진 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제3국에서도 많이 이루어졌어요. 주로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연해주라든지 일본 뭐 이런 곳에서도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루어졌죠. 분야별로 학술회의도 하고. 초기에는 이 교류협력을 시도할 때 이제 남쪽이 먼저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북쪽에는 처음에는 방어적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우리한테 공격적으로 올까 하다가 이제 역시 남한의 이 자유로운 이런 뭐라 할까 생각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뭐 활동하는 주체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정부만 하는 게 아니고 민간단체, 뭐 방송국, 무슨 뭐 학술단체, 수없는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막 두드린 거죠, 북쪽의 문호를. 그러다가 이제 북한도 이제 차츰 만나보니까 뭐 만나볼 필요가 있겠다고 뭐 판단을 했는지, 지금은 완전히 100% 단절됐는데, 남북관계 역사를 보면 그때 초기 시절에 상대방을 두드려보고 또 궁금해서 찾아보고 이랬던 그 시절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조금 이야기를 앞으로 가가지고 노태우 정부 들어가지고 남북협력 교류법이 시행이 되면서 교류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두환 정부, 뭐 박정희 정부 그 이전도 뭐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뭐 해보려고 했지만 그때는 뭐 시기가 국제적으로 성숙되지 않았지만 노태우 정부가 등장했을 때는 공산권이 무너지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북한을 뒷받침하는 소련도 무너져서 이제 공산당 체제에서 100%뭐 자유민주 체제로 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다당제로 가서 국민이 대통령을 뽑고 또 경제도 시장 경제 체제로 뭐 바뀌고, 또 중국도 공산당 체제는 그대로 있지만 경제는 개혁개방 체제로 가고, 또 동구 유럽들은 다 자유민주 체제로 체제 전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국제정세의 분위기 속에서 또 경제적으로도 남한이 북한보다 월등히 이제 더 높아지는 체제에서 노태우 정부가 등장하면서 이런 국제정세를 활용해서 우리의 이 통일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이 공산권과 북한하고 직접적으로 교류 협력,
이걸 해야 된다 해서 북방정책이라는 외교정책을 네. 만들었죠. 그래서 공산권 사회하고 이제 수교를 하고, 그래서 이제 소련하고 당시 중국하고도 외교를 맺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와중에 북한하고도 계속 교섭하고 하면서 북한도 이제 약간 고립화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남쪽이 계속 두드리니까 자기들도 조심스럽게 우리하고 만나기 시작했죠. 예.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많이 맞물려졌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공산권 국가들의 붕괴와 예, 예. 그리고 한국은 88 올림픽 이후로 예, 예. 정말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예, 이 예. 체제에 대한 우월성과 그 확신이 예. 있는 상태에서 자신감 있게 아우야 그렇죠. 우리 좀 만나자라는 예. 그런 자리를 만든 예. 거잖아요. 예. 저는 89년도에 북한에서 세계 청년학생 축전이 예. 있었던 거 아, 축제 맞죠. 89년에 있었죠. 기억하시죠? 예. 그때 남조선에서 임수경 맞아요. 씨가 오고 그때도 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예. 당시에 또 불법으로 북한을 방문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요. 예.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서 북한하고 교류하는 건 합법적이 되는데 네. 그 당시에는 뭐 일종의 뭐 운동권, 뭐 지하 인사 그런 분들이 이제 북한을 가려면 정부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거는 조금 허가를 잘 안 내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정부의 합법적 절차에 관계없이 나는 북한을 가겠다. 그렇게 나간 분들이 재하인사로서는 문익환 목사, 그래서 김일성을 만났죠. 또 임수경은 그 당시에 뭐 운동권 학생들의 그룹 속에서 정부의 이런 절차에 관계해서 우리는 간다, 통일을 해서. 그래 가서 임수경도 김일성을 만났죠. 그래서 이제 돌아오면은 어찌됐든 우리 실정법을 어겼으니까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죠. 궁금했어요. 예. 사실 그 임수경 씨 판문점으로 갈 때 예. 북한에서 다들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예. 왜냐면 이제 저렇게 돌아가면 아마 못 살아 있을 거다, 예.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처자 어떡하나 이러면서 좀 눈물로 배웅을 해줬는데 여기 오니까 국회의원도 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잘 지내고 계셔가지고 또 나와서 또 당당하게 나와서 나중에 국회의원도 되고 하니까 그 남북 교류 사업 할 때 이게 국가에서 진행한 남북 교류 사업과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는 좀 다른 건가요? 정부에서는 교류협력 사업은 주로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정부는 이제 남북 회담을 주로 했고 민간이 이제 주로 교류협력 사업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정부가 이제 뭐 뒷받침을 해주는 거죠. 그 대신 법에 의해서 혹시 문제가 없을까 싶어서 반드시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었어요. 절차를. 제가 책에 보니까 북한에서 이 사람을 안전하게 고국 대한민국으로 돌려보내겠다라는 그 보안성의 확인증이 꼭 계약서에 있어야만 신변안전보장각서라고 그게 있었죠.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북쪽으로부터 받아와야 된다 했고 그것이 일종의 북한으로부터 공식 초청장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을 북쪽에 오면은 우리가 안전하게 해서 남쪽으로 보내겠다 하는 그 각서를 받아서 그것이 있어야만 허가해주는 거기 법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북한에 처음에는 그럼 왜 필요한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우리 정부 허가가 안 난다. 옛날에 남북 회담할 때는 서로 보장 각서를 주고받는 관례가 있었어요. 예컨대 남쪽의 회담 대표가 북쪽에 갔을 때 북쪽에서 사회안전부에 보장 각서를 보내왔고 또 북쪽의 회담 대표 들으면 우리 쪽에서 또 보장 각서를 그 관례가 있어서 민간 교류도 그렇게 하자. 그래야 안심하고 갔겠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경계심을 갖던 시절이었죠. 서로 혹시나 먼저 사건 사고 생기지 않을까. 그래가 괜히 갔다가 억류가 되면 이거 문제 커지잖아요. 그게 반드시 서류에 법적 서류로서 있었죠. 그리고 남북교류 사업에서 사실 뭐 체육교류나 문화예술, 뭐 세미나 이런 사업들도 많았겠지만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산가족 상봉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이 준비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뭐 모든 뭐 이렇게 교류협력 분야별로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산가족 문제는 뭐 인륜적인 문제고 또 이분들이 고령화 되어서 이제 곧 뭐 유명을 달리 하시고 이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뭔가를 고향에 있는 친척, 자식 뭐 또 하다못해 고향으로 방문해 봐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였어요. 그렇죠, 예. 2005년도에 한번 이제 뭐 이산가족과 뭐 예술단 교환회에서 한번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뭐 양 정부 간의 이벤트성으로 한번 뭐 선전 비슷하게 하던 꼴이 됐는데 이런 것보다는 진정으로 돼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2000년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 만나서 6.15 공동선언을 하면서 이산가족 문제가 이제 합의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걸 준비하는 집행을 담당하는 것이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걸 집행하는 인도 지원 국장이었어요. 네. 85년도에 교류했을 때는 사람을 남쪽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또 북쪽으로 일방적으로 정해서 서로 보내다 보니까 실제로 그 가서 가족들을 못 만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남쪽에서 50명 뽑아가지고 보내버리고 또 북쪽에서 50명 보내니까 한 70% 정도밖에 못 만났을 거예요. 제가 뭐 술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한 3배수를 서로 보내게 했을 거예요. 그럼 그걸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한 2배수로 줄이고 그러나 또 북쪽에 보내가지고 북쪽에서 사람이 있다-없다-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100명. 그러면 이제 100% 다 만나는 거죠. 네. 그 남쪽에서 100명이 북한으로 가고 북한에서 남쪽으로 100명. 그 이제 준비하는 절차가 행정적으로 되게 복잡해요. 그렇겠죠. 그리고 네. 또 북쪽에서 남쪽에 있는 사람을 찾는다 할 때 그걸 찾는 게 쉽지 않거든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 이름이 그 이름으로 있는지 뭐 그런 과정이 참 복잡했는데 하여튼 뭐 우리 행정력으로도 준비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걸 찾기 위해서 또 국민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언론에다 공개를 했어요. 제가 그 책에 보니까 북한에서 보내온 그 이산가족 상봉 명단을 기자들에게 설명하시는 그 사진이 실려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언론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내다 하고 이제 정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한 3차례 정도 해보니까 이제 대충 이렇게 정착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계속했죠. 사람을 선발하는 것도 상당히 참 어려웠어요. 85년도만 해도 그때 뽑을 때는 우리 사회에서 이산가족 중에 명망가 중심으로 뭐 국가에 기여한 이런 사람 중심으로 정부가 임의적으로 했다면 이제는 임의적으로 하는 건 반발이 심할 수 있다. 이산가족은 뭐 지위가 높든 없든 나이가 많든 누구라도 동일하게 희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정말로 공개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컴퓨터 추천 방식으로 했어요. 아 진짜요? 자, 이산가족 찾고 싶은 사람들은 신청을 해라 해서 그때 적십자사에 이산가족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 당시 한 11만 명 정도 됐던가. 로또 뽑는 거 비슷하게 됐죠. 그 뒤로는 잡음이 없죠. 그렇죠. 그러면 아주 공정하게 공정하지. 북한은 뭐 그러지 않았을 거라 보는데 그렇죠. 북한은 이제 위에서 뭐 사상적으로나 다 뭐 검사해서 했겠죠. 사실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엄청 열심히 돈을 모으는 분들 많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래서 내가 뭔가 좀 가지고 가서 고향 사람들한테 뭐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고 다들 그런 상상을 한 번쯤 하고 있는데 이산가족 상봉 때도 아마 남쪽에서 가신 분들은 뭘 그렇게 많이 주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책에 보니까 북한이 달러 상한선을 정해놨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되면 누구라도 제3국에서 북한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산가족들이 법적으로 만날 수 있는 문호가 열리니까 어떻게든 인맥을 통하든 사람을 중견을 통하든 중국이라든지 뭐 곳곳에서 가서 이미 이산가족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많이 만났죠. 북에서 나오고 중개인이 나서서 북한 사람을 만나보니 북한 사람이 뭘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소문을 많이 들었단 말이야. 값 나가지만 양이 크면 곤란하니까 좀 적은 거, 예컨대 뭐 건반지라든지 또 이 사람들은 양이 없으니 약품이 좋다든지 또 뭐 돋보기 안경 같은 것도 뭐 안경을 제대로 못 만드는 그런 게 좋다든지 담요 같은 게 좋다든지 내복도 좋아하더라. 뭐 여성들한테 스타킹이 또 좋다든지 뭐 예를 들면 너무 좋죠. 뭐 그런 식의 그런 것이 이제 축적이 되다 보니까 실향민들한테 소문이 퍼진 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달러죠. 워낙 북한에는 달러가 뭐 암달러 실수가 크니까 그렇죠. 대체로 한 뭐 1인당 북쪽 가족들 한 1,000불, 2,000불 정도를 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북한 입장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남쪽 사람들이 이산가족이라는 명문 속에 돈으로 북쪽 가족들을 흔들고 말이야 체제 선전을 하려고 말이야 돈으로 유혹하려고 한다. 또 그걸 자꾸 받다 보면 뭐 사상적으로 자꾸 이제 흔들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1차 때 이제 그런 일이 났고서 2차 때 하기 전에 북쪽에서 문서가 날라왔어요. 순수한 이산가족들의 만남을 돈으로 매수해서 흔들려고 한다. 이런 짓을 하지 말자. 최소한도 500달러 이상은 주지 말아라. 그렇게 명시를 내고 왔어요. 그러니까 500달러 이상 앞으로 계속 주면 앞으로 이산가족이 앞으로 계속 안 된다. 이런 식도 이제 약간 경고성 그것도 하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만나는 사람들, 첫 번째 만나는 사람들 마음이 좋다는 얘기 들으니까 또 더 많이 준비를 했어요. 더 많이 준비하셨는데. 그런데 이걸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두 번째 사람 만날 수 있지만 혹시 이것 때문에 세 번째, 네 번째 만나는 사람이 중단되면 곤란하니까 제가 그때 호텔에서 그런 분들 어르신들 다 오시라고 했어요. 그거부터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1차 때 해봤던 경험들을 좀 소개해 주면서 이러이러한 물건들을 대부분 좋습니다 해놔놓고는 달러 문제를 얘기했죠. 그래서 두 번째 하고 나서 우리가 조금 조사를 했죠. 그래서 실제로 얼마를 줬는가를 물어보니까 북쪽에서 500불 이상 안 된다 하더라.
북쪽에 어떤 사람은 더 줘도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받아간 사람도 있고 더 많이.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남쪽에서 500불 무시하고 2,000불 주려고 하니까 네. 우리 받으면 안 됩니다 해서 500불 받아간 사람들. 북한에도 그렇게 통보를 했는 것. 참 융통성 많은 민족이에요. 사실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 할수록 북한은 부담을 느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남조선은 헐벗고 굶주리고 못 산다라 그동안 계속해서 교육을 했는데 진짜 물건부터 해가지고 사람들 피부며 표정이 모든 것에서 이제 그런 교육들이 정말 틀렸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느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계속 이어갔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북한이 그럴 수밖에 없어도 또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왕래 행사를 하면서 했던 게 세 번째까지 했어요. 해보니까 북한이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네. 이건 북쪽 사람들이 사상이 튼튼 사람을 선발해서 남쪽에 보내더라도 너무 많이 흔들려서 온다. 그래서 네 번째 할 때 북쪽에 통보가 왔어요. 구실을 만든 거죠. 이산가족을 하니까 말이야 카메라들이 와가지고 막 방송 찍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얘기가 되겠느냐. 가족들끼리 조용히 만나서 참 50년 만에 만나는데 이거 안 된다 이거. 그러면서 금강산을 사자. 네. 우리 아름다운 금수강산 민족의 맹산 아니냐. 금강산에 가려면 남쪽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바로 금강산에 못 가고 강원도 고성 가서 하루 자고 또 가야 되고 또 얼마나 힘드냐 말이야. 그건 안 된다 했더니 북한이 그러면 이상을 상봉해서 안 하겠다고. 그럼 금강산에서 하되 앞으로 꼭 금강산에만 할 게 아니라 또 우리 남쪽에도 서쪽에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뭐 경기도라든지 뭐 전남이나 이런 네. 사람들이 강원도가 얼마나 힘이 드느냐. 그러니까 남쪽 땅에 서쪽 뭐 예컨대 뭐 김포든 아니면 어디 뭐 판문점 부근이든 아니면 어느 위치든 간에 그건 관계없이 그것도 만나자. 그래야 되지. 일방적으로 하면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또 그러면 나중에 그건 그때 가서 보고 일단은 금강산 하자. 이래서 그다음부터 금강산을 하게 돼. 그게 그만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금강산에 있으면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남쪽에 가면은 첫 번째 김포공항에 내려서 차를 타고 그 당시에 옛날에 워크힐 호텔에서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그 한강 주변을 이렇게 차로 오면은 아파트가 질비하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다 흔들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남한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구나. 그럼 호텔 얼마나 좋습니까? 남한 그렇죠. 호텔이. 예. 호텔을 자니까 뭐 평생 못 잡은 호텔 자니까 이어서 흔들리고 또 가족들이 주는 뭐 선물 이런 거 음식 안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1차, 2차, 3차까지만 평양, 서울 왕래 행사하고 4차부터는 금강산이죠. 그 뒤로 계속 금강산 했죠.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북한이 취한 이득이 좀 있을까요? 과거에 이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 적십자회담을 70년도에 했었는데 그때는 서로 뭐 체제 경쟁 시대고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이산가족 문제 풀기 위한 뭐 적십자회담 그 자체에 북한은 주 목적을 두지 않고 이걸 활용해서 뭐 북한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95년도 전후로 고난의 행군 시절이 생기고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권력을 잡고 나서부터 자기가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네. 너무 힘드니까 그때부터 대외적으로 외부로부터 뭐 식량 지원이나 물자 지원을 받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죠. 네. 국제기구로도 받고 일본어도 받으려고 하고 한국으로도. 그래서 그때 95년도입니까? 그때 남쪽에서 식량 한 15만 톤을 줬어요. 그걸 주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뭐 협상도 하면서 북한이 어려운 사정을 활용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산가족 문제를 우리는 한국 정부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 이산가족을 한번 풀어보자 해서 김대중 정부 때 북한하고 북경에서 차관급 회담을 했습니다. 네. 그때 우리는 이제 북한에 필요한 비료를 지원해 줄 테니까 북한은 우리가 원하는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해 다오 했더니 북한에서 먼저 주면 우리 이산가족 문제는 검토해봤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못한다. 우리 국민들 생각할 때 뭔가 북쪽에서 이산가족 행사되니까 우리 국민들 그러면 북한에 어려운 비료 지원을 하락하지. 그게 순서죠. 하락하지 네. 그래 하겠느냐. 그러다가 이제 그게 결국은 제대로 하는 무산이 됐어요. 무산이 됐는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대북 비료 지원과 이산가족 교류가 연계되는 그 아젠다가 남북 간에 이제 논의가 된 거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비료 지원하는 거하고 이산가족하고 연계가 된 거예요. 비료 지원이 없으면 이산가족 상봉도 없는 것처럼. 문서로는 돼 있지 않지만 사실상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 항상 이산가족 행사할 때의 전후로 네. 비료가 계속 갔어요. 그 비료가 보통 한 뭐 평균 뭐 30만 톤 평균. 비료 지원은 식량 생산의 한 3배 효과를 정산 효과를 가진대요. 그리고 네. 북한에서는 참 귀중하죠. 그것도 뭐 1년에 한
두 번 정도 했죠. 그러니까 뭐 거래로 생각하면 비료 30만 톤을 남쪽에 주고 이산가족 1년에 두 번 하는 거로 뭐 거래한 셈이죠. 그러다가 북한이 이제 자꾸 경제적 어렵고 뭐 적십자 회담도 하고 또 우리 대한적십자사도 기본적으로 뭐 인도 중인 사업을 하는 것이 대한적십사의 목적이니까 또 북한의 뭐 병원 사정도 어렵고 네. 뭐 여러 어렵다니까 뭐 그것도 도와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차에 북한에서는 당시에 평양 적십자병원이 북한의 제일 큰 병원 아닙니까? 네. 그래서 평양 적십자병원을 좀 현대화 사업을 해다오. 특히 이제 북한에 뭐 김일성이도 죽을 때 심장병으로 죽었다 어떻게 하니까 거기에 특별히 심장병원도 잘 제대로 찍어놓으라 하면서 또 이산가족 상봉을 그런 거다 자꾸 연결을 시키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북쪽 입장에서는 체제에 좀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남쪽이 원하는 이산가족이라도 좀 해주면서 자기가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면은 자기들도 뭐 통제 가능하다 생각, 또 건강산을 사니까 그 대신 남쪽으로부터 비료도 받고 뭐 병원 현대화 사업도 하고 또 그다음에 식량도 계속 지원해 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암묵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거를 해주더라도 이산가족 상봉을 꼭 진행해야 했을 만큼 이 사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죠. 봤던 거죠. 왜냐하면 이산가족 정보센터에 등록된 사람이 처음에는 11만 명, 그 뒤에 한 13만 명까지 갔거든요. 지금은 그분들 중에 한 5, 60%가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에 비료든 식량이든 무엇이든 해주든 간에 이 많은 사람들 빨리 만나게 해야 되겠다 해서 북한에다 계속 두 번은 너무 적다. 좀 더 많이 하자. 네. 그리고 이산가족 면회소를 만들어서 그 면회소 수시로 만나도록 하자 하고 우리가 북한이 계속 요구를 했죠. 그러니까 저도 그 통화를 만약에 한다든지 어디 뭐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만든다든지 이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왜 무산이 된 건가요? 처음에는 이제 상봉을 하다가 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상시적으로 만나려면 이산가족 면회소를 만들자고 계속 주장해서 결국 북한도 동의해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만들었죠. 방자 사건 이후에도 이산가족 상봉이 이명박 정부 때 두 번, 박근혜 정부 때 두 번, 금강산에서요? 문재인 정부 때 한 번 이루어졌죠. 제가 예전에 그 이산가족이신 아버님 한 분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정말 백발의 그 할아버지셨는데 그 고향의 그 골목골목길 하나하나를 정말 무슨 그림 그리듯이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 얘기하시면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신데 너무 가슴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너무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분들에게 이산가족 상봉은 정말 꿈에 그리던 고향 그리고 꿈에 그리던 가족을 만났으니까 사실 성과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가족을 만났다는 게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그럼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뭐 내 자식, 뭐 내 뭐 남편이든 뭐 처든 아니면 뭐 형제든 친척이든 보고 싶고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이제 갖게 됐는데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이산가족 상봉이 한 21차례를 했으니까 한 번 할 때마다 100명이라면 뭐 13만 명이 5천 명이면 뭐 얼마 되지도 않죠. 정말 그러네요. 그렇죠. 네. 정말 그건 너무 큰일 정부에서 해주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계를 느끼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상대가 북한이니까요. 북한 사람들은 뭐 사상 교육을 많이 시켰지 않습니까? 초기에 시작할 때 자기들이 사상적으로 흔들림이 없었으리라고 처음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안일해서 이제 뭐 금강산 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항상 이산가족 문제는 이건 인도주의적인 문제다. 그렇죠. 이건 사람의 천륜의 문제고 가족들은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가족들하고는 연락을 하고 만날 수도 하는 것이 국제적인 하나의 뭐라 할까 뭐 원칙이라 그런데 같은 민족끼리 못 만나야 되느냐 하면은 그분들은 항상 그렇게 이산가족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다. 그리고 통일만 되면 다 되는 문제다. 그때 되면 통일되면 다 되는데 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입장에 대한 그거는 이제 그만치 부담이 됐다는 얘기죠. 북쪽 대표가 하는 말 사실상 이산가족 문제는 우리의 체제 보위 문제와 관계된다 하는 걸 뒤늦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 다 알고 있어 이해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든 좀 더 많이 그리고 뭐 만나는 게 부담되면 화상으로라도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고 우리는 뭐 장비 같은 건 우리가 다 지원했죠. 그런 것 좀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데 여전히 북한이 힘들고 북한은 항상 그렇게 해요. 처음에 이제 논리는 정치 문제 얘기 나오기 전에 처음에는 행정적으로 우리가 물리적 한계가 있다. 우리 이거 담당하는 부서의 사람들도 그런 많지도 않고 재정도 어렵고 사람 찾으려고 하면 말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람 찾으려고 하면 자전거 타고 시골에 가서 찾아다녀야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느냐.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도 뭐 일리는 나는 있다고 봅니다. 요 담당하는 부서가 뭐 사람 숫자도 적을 것이고 재정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당의 포치 사업할 때는 그렇게 발빠르게 이루어지면서 그냥 비겁한 변명이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참 이산가족이셨던 나이 드신 분들은 점점 돌아가시고 지금은 또 탈북자들이 또 다른 이산가족 대열에 또 합류를 하면서 이 이산가족 문제는 언제쯤 풀릴 수 있을까? 저도 이제 또 하나 이산가족으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1990년대 초반에 남북 간에는 고위급 회담도 굉장히 여러 차례 진행이 됐는데요. 그 이야기도 흥미진진하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